잠깐. 비서가 우산을 접는 소리도 정원 분수의 물소리도 그 한마디 앞에서는 모두 멈추고 말았지요. 저택 현관 앞 돌바닥은 방금 비를 맞아 은색으로 젖어 있었고 보안 요원은 무전기를 쥔 손을 반쯤 들어 올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호흡까지 통제하는 집처럼 공기마저 각이 잡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회장은 한 걸음도 더 가지 않았습니다. 발끝이 딱 멈춰 서자 뒤따르던 비서도 서류철을 가슴에 붙여 안고 멈췄습니다. 그 눈치 빠른 사람의 눈동자가 회장의 시선을 따라 아래로 떨어졌지요. 회장의 시선이 꽂힌 곳은 정원 한쪽에서 물길을 닦고 있던 용역 직원의 허리춤이었습니다. 젖은 작업복 자락이 몸에 붙어 불편해 보였고 장갑 낀 손은 계속 걸레를 비틀어 짰습니다. 그런데 그 허리춤 아래쪽 작업복 사이로 아주 잠깐 금속이 반짝였지요. 번개처럼 짧은 반짝임이었는데도 회장의 눈동자는 그 작은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눈은 평생 숫자와 흠집을 찾아내며 살아온 눈이었으니까요. 회장은 미세하게 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에게 말하지도 비서에게 묻지도 않고 곧장 그 젊은 직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돌바닥 위 구두굽이 딱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직원의 어깨가 먼저 굳었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걸레질을 멈추었다가 뒤늦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선 사람을 확인한 순간 그는 숨을 한번 삼키고 말았지요. 저택에서 회장은 직책이 아니라 규칙 그 자체였으니까요. 직원은 재빨리 허리를 숙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이 직원의 얼굴을 지나 허리춤으로 다시 내려갔지요. 그곳에 노끈이 보였습니다. 마치 급하게 묶어놓은 듯 매듭이 투박했습니다. 노끈 끝이 작업복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었고 그 안쪽에서 금속이 다시 한번 어둑하게 빛났습니다. 회장의 손이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얇게 드러났고 손가락은 떨리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잡는 듯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끝이 허리춤 쪽을 가리키는 순간 직원이 본능적으로 반걸음 물러섰습니다. 방금 전까지 말벌집을 치우던 사람의 몸짓이 맞나 싶을 만큼 그 반응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요.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끝부분이 이상하게 가늘었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나려는 소리처럼요. 그 허리에 묶어둔 것 그게 뭔가. 직원은 잠깐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목을 대가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대답을 고르기보다는 무너지는 걸 붙잡는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는 손이 떨릴까봐 장갑 낀 손을 허벅지 옆에 붙였습니다. 그래도 떨림이 멈추지 않아 손가락이 천천히 구부러졌습니다. 비서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은 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직원 물건이라면. 회장은 비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직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직원은 결국 고개를 더 숙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숙인 사람에게서도 숨기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었지요. 고개를 숙일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회장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 순간 직원의 허리춤 노끈이 물에 젖어 조금 느슨해진 탓인지 작업복 안쪽의 금속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아주 짧게, 그러나 이번엔 확실하게.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경멸도 아니었지요.
더 깊고 더 오래된 어떤 것이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들이쉬었는데 그 숨이 목에서 걸린 듯 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수많은 사람이 회장의 눈치를 봤지만 회장이 숨을 걸리게 만든 것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회장은 마치 스스로에게 확인하듯 다시 말했습니다. 꺼내봐. 직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젖어 있었고 그 젖음이 꼭 비 때문만은 아닌 듯 했지요. 그는 잠깐 망설이다가 허리춤을 감춘 작업복 자락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노끈 매듭에 손이 닿는 순간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물건을 꺼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꺼내는 순간 누구든 손댈 수 있는 세상으로 나와버리니까요. 그런데도 회장의 눈빛은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직원은 결국 노끈을 더듬어 안쪽으로 숨겨둔 물건을 조심스럽게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이 작업복 밖으로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낡은 회중시계. 줄 대신 노끈에 묶여 마치 사람의 목숨줄처럼 허리에 감겨 있었지요. 회장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회장의 목소리가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낮게 흘러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났나? 직원은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회장은 더 무서운 사실을 깨닫고 말았지요. 저 젊은 직원이 시계를 귀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잃으면 안 되는 자기 자신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입술을 떼는 순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정원의 일이 아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저 낡은 회중시계 하나가 이 저택의 주인과 자기 인생을 동시에 뒤집어 놓을 열쇠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 저택 정원에서 멈춰선 시선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직전까지의 하루는 늘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닳게 만들거든요. 새벽 공기가 눅눅한 반지하 골목. 직원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먼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이 향한 곳은 베개가 아니라 허리춤이었습니다. 노끈이 밤새 풀리진 않았는지, 매듭이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손길이 너무 익숙해서 그건 거의 숨쉬는 습관 같았습니다. 노끈을 한 번 더 조여매고 나서야 그는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는데 손끝이 따끔했습니다. 거울 속 얼굴엔 표정이 없었습니다. 표정은 체력과 같이 떨어지는 것이라 아껴야 오래 버틸 수 있으니까요. 방 한쪽에는 삐걱거리는 리어카가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최소로 내며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의 아파트 뒤편 사람들이 버린 박스를 접고 끈으로 묶어 싣는 일은 생각보다 조용해야 했습니다. 누가 시끄럽다고 창문을 열면 그날의 몫이 끊기기도 했거든요. 창문이 툭 열리고 위에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젊은이, 그거 다 가져가. 대신 조용히 해. 그는 고개를 들어 한 번만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말끝엔 빛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난은 감사까지도 조심스럽게 만들지요. 박스를 싣고 돌아 나오는 길, 그는 분식집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안쪽에서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머니 속 동전을 세어보던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은 동전이 조금 부족한 날이었습니다. 부족한 날이라는 건 배가 고픈 날이 아니라 월세가 가까운 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삼키듯 침을 넘기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허리춤의 노끈이 바지에 스치는 감각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덜 흔들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몸에 닿는 느낌은 이상하게도 아직 붙잡고 있다는 확인이 되니까요. 오전이 되자 그는 용역업체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에는 한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원 관리 청소 용역 모집 성실 우대. 그는 성실 우대라는 글자를 잠깐 오래 봤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늘 성실한데 그 성실이 우대받는 날이 정말 오긴 할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가 곧 지워졌습니다. 생각은 밥이 아니니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현장 반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이름은? 주소는? 점거 없지? 없습니다. 시킨 대로만 해. 큰 집 들어가. 실수하면 바로 끝이야.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감정이 안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움직이면 손이 흔들리니까요. 반장은 그의 허리춤을 힐끗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뭐냐? 제 물건입니다. 몸에서 떼면 안 됩니다. 큰 집에선 안 된다가 제일 먼저 잘린다. 알아서 숨겨. 그는 대답 대신 노끈 매듭을 더 깊이 만졌습니다. 누가 빼앗으려 한 건 아니었는데도 이미 빼앗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단단히 묶는 건 잃을까봐가 아니라 잃으면 자신이 무너질까봐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반장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회장 눈에 띄는 짓 하지 마. 눈에 띄면 좋든 나쁘든 끝이야. 그는 네라고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허리춤의 그 낡은 물건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 빛을 새는 물건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빛을 가장 먼저 붙잡게 될 사람이 오늘의 저택 주인이라는 것도요. 저택 정문 앞에는 규칙이 붙어 있었습니다. 방문자 출입 절차, 허가 없는 촬영 기록 금지, 한글로 또렷하게 적힌 문장들이 담장보다 먼저 사람을 막아섰지요. 직원은 안내판을 읽는 척하며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사실은 눈치를 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곳은 발소리 하나, 옷자락 하나에도 선이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정원 쪽으로 들어서자 먼저 와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담배 연기가 얇게 흘렀고 속삭임은 더 얇게 흘렀습니다. 새로 온 사람이야? 허리에 묶은 거 봐. 저 집에서 저런 건 눈에 띄어. 웃음은 소리 없이 번졌습니다. 이 집에서 모욕은 늘 그렇게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들키지 않게 대신 오래 남도록요. 직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장갑을 끼웠습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일을 먼저 찾아 움직였습니다. 돌계단 끝에 남은 물기부터 닦고 배수구를 막는 낙엽부터 걷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먼저 치우는 사람이었지요. 칭찬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누군가 다칠까봐 먼저 손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이 집에서 자주 미움을 샀습니다. 먼저 움직이면 눈에 띄고 눈에 띄면 표적이 되니까요. 관리 직원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거기 물기 남기지 말랬지. 누가 넘어지면 내가 책임져. 직원은 대답 대신 더 꼼꼼히 닦았습니다. 그러다 화단 아래에서 말벌이 들끓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본 척 지나쳤지만 직원은 멈췄습니다. 손을 뻗기 전에 주변을 한번 훑고 비닐봉지로 손목을 감싸고 조심스럽게 몸을 낮췄습니다. 그 모습 뒤로 속삭임이 다시 흘렀습니다. 쉬어한다. 괜히 튀지 말라니까. 직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이 마주치고 눈이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마음이 흔들리면 손이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면 일자리가 흔들립니다. 이건 여러 번 배운 규칙이었지요. 말벌집을 정리하고 돌아서는데
정원 유리창 너머로 실내가 보였습니다. 넓은 식탁, 정돈된 접시, 그리고 사람의 말소리 대신 차갑게 버티는 정적. 그 정적이 이상하게도 부자라서가 아니라 비어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정원 통로 끝에서 검은 정장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 나온다. 다들 고개 숙여. 공기가 한 번 더 조여왔습니다. 직원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허리춤의 노끈이 조금 당겨지며 숨겨둔 금속이 작업복 사이로 잠깐 반짝였습니다. 관리 직원의 눈이 그 반짝임을 잡아챘습니다. 아, 너 그거 왜 달고 있어? 제 물건입니다. 여긴 내 사정 같은 거 없어. 숨겨. 아니면 나가. 숨겨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숨겨는 살아남아와 같은 뜻이었고 나가는 지워져와 같은 뜻이었지요. 직원은 말없이 작업복 안쪽으로 노끈을 더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이 잠깐 떨렸지만 얼굴은 최대한 무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무표정이야말로 오래 버틴 사람들의 방패였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정원 쪽으로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척, 발소리의 리듬이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 발소리만으로도 높은 사람을 알아채게 되는 순간이 있지요. 직원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피부가 먼저 알아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이 정확히 허리춤을 향해 박히는 순간을요.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노끈과 낡은 금속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밤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높은 곳의 창문은 도시를 내려다보는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은 빛이 많을수록 더 차가웠습니다.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소리가 있어도 닿을 사람이 없어서요. 식탁은 길었습니다. 접시는 새 것처럼 하얗고 수저는 늘 같은 각도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식탁은 늘 비어 보였습니다.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앉을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회장은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은 이미 거의 사라졌고 남은 온도는 손끝으로만 겨우 느껴질 정도였지요. 찻잔 위로 시선이 지나가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흐릿하게 가려진 아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중요한 부분만 흐릿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은 늘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또렷하게 남겨주지 않지요. 그때 현관 쪽에서 구두 소리가 났습니다. 규칙적이고 당당한 소리. 집안 공기를 자기 것처럼 밟고 들어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친척이 들어왔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은 서류부터 찾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아직도 여기 계셨네요. 그는 인사처럼 말했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왜 아직 결정을 안 하느냐, 그 압박이었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큼직한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언장 정리, 지분 정리. 회장의 눈매가 아주 미세하게 찢어졌습니다. 또 그 얘기냐? 친척은 웃었습니다. 웃는데 웃음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셔야죠. 찾으실 분은 이제 못 찾잖아요. 그 말에 회장의 손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크게 소리내는 분노보다 조용히 눌러 담는 분노가 더 멀리 가니까요. 친척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조금 더 밀어붙였습니다. 오늘은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더 힘들어지기 전에요. 회장은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손등을 봤습니다. 예전엔 떨리지 않던 손이 요즘엔 가끔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싫었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시간이 자신을 이기고 있다는 신호 같아서요. 친척은 회장의 침묵을 승낙으로 착각한 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혼자 계시잖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혼자라는 말이 가장 비열했습니다. 상대의 약한 부분을 배려라는 포장지로 감싸 눌러버리는 말이니까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야경을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떠오르는 장면을 막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던 작은 뒷모습, 그 뒤로 끝없이 반복되던 찾겠습니다라는 말, 그 말을 하다 먼저 떠난 사람, 그리고 끝내 혼자 남은 자신. 친척은 더 노골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제 놓으세요. 그만. 그 말이 끝나자 회장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은 무너짐이 아니라 결심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두드리는 것처럼요.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놓을지, 내가 나갈지, 그건 내가 결정한다. 친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꼬리를 거둔 채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물러서는 척했지만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친척은 펜트하우스를 나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원에 새로 들어온 사람 있지. 뒷조사해. 약점부터. 전화가 끊기는 순간 회장은 홀로 남은 식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접시는 여전히 하얗고 수저는 여전히 가지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돈 된 풍경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저택 지하실에서 쨍그랑하고 터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늘 완벽했습니다. 잔디의 높이도 나뭇가지의 방향도 물이 흐르는 길도 정해진 듯 단정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완벽한 풍경 사이로 통제되지 않는 것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마음 같은 것 말입니다. 창가에 선 회장은 정원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내려다보는 건 잔디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한 사람의 손과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만들어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을 빨리 끝내는 법보다 먼저 위험을 없애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돌계단의 물기, 배수구를 막는 낙엽, 화단 아래 숨은 말벌집.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칭찬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누군가 다칠까 봐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원을 걷던 회장이 돌계단 끝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짧은 순간이었는데도 주변은 숨을 삼켰습니다. 넘어지는 건 몸이 아니라 체면일 수 있으니까요. 그때 몸이 먼저 날아들었습니다. 팔이 뻗고 팔꿈치가 받쳐지고 중심이 다시 잡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여기 미끄럽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사람을 모시기 위한 말투가 아니라 사람을 걱정하는 말투였지요. 그 차이가 회장의 가슴을 한번 누르고 지나갔습니다. 낯설어서 오히려 화가 날 만큼요. 회장은 손을 천천히 빼며 짧게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하지만 그 짧은 말 뒤로 오래된 장면 하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을 놓쳤던 순간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던 작은 뒷모습, 그 장면이 오늘의 부축과 겹치며 마음속 어딘가가 아프게 당겨졌지요. 며칠 뒤 텅 빈 식탁에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다발도 카드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원에서 막 꺾어온 듯한 작은 꽃. 누가 놓았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회장은 결국 정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모종삽을 들고 있는 그 사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시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은 당황이 아니라 익숙한 체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모릅니다.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그 담담함이 더 아팠습니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슬픔을 이미 일상으로 만든 사람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니까요. 회장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허리춤의 노끈, 거칠고 투박한 매듭, 유난히 단단하게 묶인 그 매듭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도 누군가가 똑같은 방식으로 잃지 말라며 메어준 것처럼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혹시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너지는 건 늘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그 혹시는 이미 다른 사람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친척은 정원을 멀리서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고아원? 가족 없어? 그럼 더 쉽지.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원부터 털어. 어디 출신인지, 누구랑 엮였는지, 돈 받을 구멍이 있나부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기꾼. 그 단어에 맞게 증거를 끼워 맞추면 된다는 얼굴이었지요. 그날 밤 폭우 예보가 떴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지하 배수 쪽이 취약하다는 보고가 올라왔고 사람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친척은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었습니다. 지하실 좋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금세 물을 머금었고 배수구는 거칠게 숨을 쉬었습니다. 관리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지하실 물 샌다. 내려가. 그 사람이 먼저 뛰어내려갔습니다. 회장도 망설이다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이끌려 계단 쪽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직책이 아니라 마음이 그녀를 끌어내린 것이었지요. 그리고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에서 운명이 기다리던 소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비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담장 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굵어졌고 배수구는 숨이 막힌 사람처럼 꿀럭거렸습니다. 지하실 문을 여는 순간 눅눅한 곰팡내와 차가운 물비린내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안쪽 전등은 깜빡였고 바닥엔 얇게 물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양동이를 들고 물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퍼내도 끝이 없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오늘이 끊어질 것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지요. 계단 위에서 관리 직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빨리, 저쪽 벽에서 더 샌다. 양동이 더. 대답 대신 고개가 움직였습니다. 젖은 바닥을 건너가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계단 위쪽에서 다른 발소리가 내려왔습니다. 부른 적 없는데도 내려오는 발소리. 물기 위에서도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구두 끝이 무릉덩이를 피하며 한 칸씩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 안쪽에 서 있는 사람 쪽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끝은 늘 허리춤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이를 들고 돌아서려는 순간 물이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철퍽. 몸이 앞으로 쏠렸고 균형을 잡으려 허리를 비트는 찰나 허리춤의 노끈이 툭 당겨졌습니다.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고 작업복 안쪽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와 바닥 위로 굴렀습니다. 쨍그랑. 유리알이 깨지는 소리는 빗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지하실 바닥에 떨어진 건 물건 하나였지만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시간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울렸지요. 그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물 위에 떠오른 유리 조각이 반짝였습니다. 손이 그쪽으로 가려는 순간
누군가가 먼저 바닥으로 내려앉듯 무릎을 굽혔습니다. 회장이었습니다. 젖은 바닥이 정작 무릎을 적셨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피해가며 회중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숨도 쉬지 않는 얼굴로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얼굴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물리고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 멈췄습니다. 마치 어떤 단어를 꺼내면 세상이 무너질까봐 겁을 먹은 사람처럼요. 뒷면에는 서툰 손으로 새겨넣은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깊이도 일정치 않은데 지워지지 않는 글씨였습니다.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글씨, 손가락이 글씨 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나? 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물건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어딘가에 속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붙잡게 해준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지금 남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처음부터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네, 그런 얘기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단단한 사람의 틈에서 먼저 새어나오는 것이 눈물이니까요. 그때 계단 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딱 내려왔습니다. 젖은 바닥을 밟는 소리인데도 이상하게 건조한 소리. 친척이 계단 중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선은 회장의 무릎도 젖은 바닥도 아니라 회장 손에 들린 시계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이모님, 거기 위험해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눈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뭔데? 왜 저걸 쥐고 있지? 회장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더 꽉 쥐었습니다. 깨진 유리가 손바닥을 눌러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현실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 낮은 목소리가 지하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권력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쪽에는 오래된 보호 본능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섞임이 오히려 더 무서웠지요. 친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 칸 더 내려오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확인은 필요하죠. 확인. 그 말이 나오자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여기서 확인은 늘 의심이고 의심은 늘 축출로 이어지니까요. 회장은 시계를 내려다본 채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건 물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붙잡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걸 그녀는 이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누군가는 그 시간을 다시 찢어버리려 한다는 것도요. 지하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툭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빗소리 속에서도 또렷했고 깨진 유리 조각은 물 위에서 더 날카롭게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시계를 손바닥 안쪽으로 더 깊게 감췄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면 빼앗길 것 같은 물건처럼요. 계단 중간에 선 친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거 직원 물건이잖아요. 괜히 오해 사지 마시고 저한테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이 집에서 그 말은 늘 없애겠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회장은 시계를 내려다본 채 아주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맡겨야 하지? 친척의 입꼬리가 굳었습니다. 그는 한 칸 더 내려오며 말을 밀어붙였습니다. 요즘 몸도 판단도 불안하실 때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해요. 저런 사람이 갑자기 귀한 물건을. 판단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바꿨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단어들 착각 치매의 냄새가 이미 올라왔지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혔지만 동시에 저 말이 맞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먼저 자신을 의심하게 되니까요. 괜찮습니다. 시계만 돌려받으면 됩니다. 그 말은 체념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먼저 내려놓는 익숙한 방식이었지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젖은 작업복, 갈라진 손, 그리고 애써 무표정으로 버티는 눈. 그 눈을 보는 순간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눈이 참 맑다. 회장은 시계를 쥔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물에 섞여 번졌습니다. 그런데도 손은 놓이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오히려 현실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낮은 목소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면 세상은 널 더 쉽게 밟아. 친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국 돈이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때 지하실 문 쪽에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동시에 여러 발소리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왔고 그 뒤로 변호사와 경찰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은 상황을 한 번에 훑고 곧바로 친척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친척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경찰은 왜? 변호사가 비닐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맨 위에 큼직한 한글이 박혀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아래 문장이 이어졌습니다. 조선관계 성립 99.999%. 순간 지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남았습니다. 친척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조작일 수도.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이 친척을 바라봤습니다. 젖은 눈이었지만 약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심의 눈이었습니다. 조작? 내가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니? 회장은 천천히 그 사람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서류를 보는 눈, 자신을 보는 눈, 모든 것이 믿기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엔 질문이 가득했지만 질문은 말이 되지 못하고 숨만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보는 앞에서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높은 사람의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은 가장 낮은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순간이기도 하니까요. 회장이 두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감각이 더 단단하게 마음을 잡아당겼습니다. 내 손주야. 그 한마디에 눈이 흔들렸고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가족이 없는데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있어. 늦었지만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친척이 다급히 다가오려 하자 경찰이 앞을 막았습니다. 협박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 필요합니다. 함께 가시죠. 친척은 끌려가며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붙은 거면 어쩌시려고요. 그때 처음으로 조용히 대답이 나왔습니다. 돈을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을 향해 더 낮게 덧붙였습니다. 다치실까봐 그게 무서웠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끝내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하실 바닥에 빗물과 눈물이 섞여 한 줄기로 이어졌습니다. 친척은 경찰에게 끌려가며 악을 썼습니다. 다 끝이야.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이미 말했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건 내가 아니라. 회장은 비서실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내 회사에서 저 사람 이름 지워.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는 순간 다시 잃어버릴까 봐요.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가족은 소유가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는 걸. 비가 그친 날 저택은 처음으로 집처럼 보였습니다. 늘 반짝이던 대리석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이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힌 곳이 아니라 누군가 들어와도 되는 곳처럼 공기가 아주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도 달라졌습니다. 길고 비어있던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릇이 놓였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특별한 재료도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다만 국물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이상하게도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살아있다는 냄새,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냄새요.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수저를 놓았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국을 한 숟갈 떴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맛을 평가하는 침묵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평생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구나. 그 말이 끝나자 그 사람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기쁨을 드러내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칭찬은 늘 낯설고 낯선 것은 늘 조심스러우니까요. 회장은 수저를 내려놓고 손을 뻗었습니다. 거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닿는 순간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늦게 잡은 손이라서요. 그동안 혼자였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대신 손끝에 힘이 아주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 작은 힘이 맞다는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은 말끔했고 바람은 조용했습니다. 그 정원 한가운데서 늘 혼자였던 시간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덜 외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뒤 친척이 드나들던 방은 잠겼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지운다는 건 단지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권한을 없애는 일이었지요. 그리고 회장은 그 일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서류가 바뀌고 회의가 잡히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돈을 지키는 분주함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분주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만 지키는 건 의미가 없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뜻은? 회장은 창밖을 바라본 채 짧게 답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찾는 일. 그 말은 선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집는 반전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은 시간을 구해내겠다는 선언이었지요. 그 사람은 회장의 말에 놀란 듯 입술을 떼었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곁에 있겠습니다. 회장은 그 대답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회사에서 보여주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을 숨기는 웃음도 아니었지요. 그냥 누군가와 같은 식탁에 앉아도 된다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재단의 현판이 걸렸습니다. 행사장 앞에는 기자들이 모였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 사람은 낯선 정장을 입고 서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조용히 버티는 눈빛. 다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옆에 서 있었으니까요. 행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저택 정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했고 나무는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소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버티겠다는 말. 그게 가족이니까요. 저택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임 속엔 이제 차가운 공허 대신 따뜻한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 된장찌개의 김처럼 늦게 찾아온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집안을 채워갔습니다.